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말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는 추분이더라고요. 내일은 또 비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제보로 전해드렸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섞인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지인인 인터넷 BJ에게 성폭행을 시키고 남자친구라는 그걸 촬영했던 사건 말이죠. 수원지검이 남자친구와 BJ 간 공모 사실을 밝혀내서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인면수심이란 표현까지 썼더군요. 얼굴은 사람이지만 속은 짐승. 딱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청주행 고속버스입니다. 발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어르신이 보통 유연한 게 아니네요. 그래도 종내려 하신 김성아님. 자, 어제 오후 대경선 열차에서 하고 그냥 간 아저씨, 너가 한 건 치우고 가야지 의거하신 정소진님. 자, 사진 갑니다. 오는 12월 예쁜 손주를 봅니다. 외벌이하는 교사아들 김민혁의 적은 급여로도 알뜰하게 사는 며느리 배자영.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하신 김영옥님. 좋습니다. 자, 전주천의 명물 수달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옛날 후백제의 수달 장군도 전주천에서 저걸 보고 이름을 그리 지었던 걸까요 하신 박주성님. 아니요. 자, 김금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시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섣부른 과대포장 단정입니다. 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는다는 말이 생각나는 그런 해프닝이었는데요. 자, 한 방송인의 작은 날갯짓이 부른 파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파문의 주인공, 바로 벨기에 출신 방송인인 줄리안 퀸타르트입니다. 바로 어제 이 줄리안 씨가 SNS에 한 개인 카페 음료 컵 사진과 함께 이중도 아닌 삼중컵이 생겼나 과대포장에 과대포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업체의 계정도 함께 태그를 했는데요. 평소에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진 줄리안 씨인 만큼 음료 포장 방식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달라며 업체를 공개 저격한 겁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환경오염이다, 상호명 때문인가 이 카페를 비난하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해당 카페 업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날 해명 글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TV에도 나오는 유명인이 미리 메시지로 건의하지도 않고 우리 카페를 공개 비판했다면서 이 과대포장 논란에 대해서 처음에는 환경을 위해서 음료 지퍼백을 썼지만 작은 알갱이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려서 이를 막기 위해서 단열컵을 쓰게 됐다고 해명을 한 겁니다. 업주는 또 댓글로 욕하는 분들이 늘어서 손이 떨릴 정도로 무섭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줄리안 씨 귀에도 저 논란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 줄리안 씨도 뒤늦게 이 가게 상호명까지 들어가 있던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삭제를 하고 사과문을 올렸고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 좀 로고라도 안 나오게 했었다거나 사진을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 너무 경솔했다. 그리고 사장님께 사과드렸다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도 그리고 사과를 잘 받아줬다고 줄리안 씨는 전했고요. 제작진이 또 연락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장님도 줄리안 씨 사과 되셨고 추후에 또 따로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해피엔딩.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화재 현장 알몸남입니다. 자, 제목만 들어도 충격적인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주택가를 순찰하던 경찰. 그런데 한 건물 앞에 저기 벌겋게 치솟은 불길 발견. 자, 이 경찰이 다가가 보니요, 저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 한 남성의 알몸으로 두둥. 자, 하지만 급한 건 그게 아니라 불길이죠. 소화기로 긴급 화재 진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바삐 움직이는 경찰들 옆에서 이 양반 소방관 해도 되겠네 하듯이 멀뚱히 서 있는 저 알몸남. 다행히 불은 진압이 됐습니다만 도대체 저 인간 뭐 하는 인간, 교수님? 네, 참
보기 불편합니다. 지난 7월에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가를 새벽에 순찰하고 있었어요. 경찰들께서요. 그런데 지금 보듯이 저렇게 제대로 이제 막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 앞에 있는 왈몸의 남자를 본 건데 저 건물의 2층에는 저 집주인이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불이 계속 타오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찰께서 119에 신고를 하고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이제 진압을 합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알몸남이 방화범이었습니다. 세상에. 불도 지르고 옷도 벗고 불구경까지 술입니까 약입니까? 아, 술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뭐 음주한 상태도 아닌데 이런 행동을 했는데 경찰이 너 왜 이랬느냐 얘기하고 또 왜 알몸이냐고 질문하니까 횡설수설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덥고 심심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옷가지라든지 주변에 있는 쓰레기로 불을 붙여가지고 했던 걸로 보이고 아마도 약술 아닌 뭐 다른 이유로 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 사람도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이 50대 남성 입건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베어 물더니 재탕이죠. 아하. 자, 어느 횟집을 방문한 손님의 빵당한 주장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에서 매운탕을 먹는 손님들. 자, 한 여성이 잘 보세요. 무 하나를 꺼내더니 앙! 한 입 베어 무는데요. 자, 그러고선 앙! 하고 다시 탕 안으로 풍덩. 그리고는요. 저기요! 하면서 직원을 호출합니다. 어머, 이거 누가 먹던 무 아니야, 이거? 매운탕 재활용한 거? 자, 곧장 저렇게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됐고, 다 환불해줘요. 그러나 부분 환불만 받자 저렇게 뚱하게 서 있다가 계산하고 그냥 나갑니다. 자, 이거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대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13일 어린 남자아이와 아이의 엄마 또 할머니로 보이는 여성 이렇게 총 3명의 손님이 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먼저 대하구이를 주문하고 매운탕도 주문을 해서 이제 식사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직원을 부르더니 무를 보여주면서 여기 이 치아 자국이 나 있다 무에 이거 재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렇게. 네, 그러면서 이 여성 먹은 음식값 38,000원 전체를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직원은 대하와 매운탕은 별개일 뿐만 아니라 음식을 다 드신 상황이라서 전체 환불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매운탕과 밥값을 빼고 대하값 3만 원만 결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성 식당을 떠난 이후에도 가게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대하 먹고 전부 개원했다. 약값 안 받을 테니까 식사값 전부 환불해달라.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자, 양측의 주장이 지금 맞서는 상황이지만 제보자는 영상을 갖고 있고 저 여성 상대는 주장만 있습니다. 자, 확인을 했습니다. CCTV가 있죠. 그 CCTV에 보면요. 이 여성이 물을 이렇게 배 물고 탕에 계속 넣는 모습이 한번 넣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너 모욕, 무고 이런 걸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위생 점검을 해봤는데 또 뭐 다른 어떤 위생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여성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보자 점주 입장에서는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식대를 면피하려고 저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기죄로 신고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기가 됐든지 무고가 됐든 뭐 저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드시면 참 맛있습니까? 대하 소화 잘 됐습니까? 왜 그러세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예, 금주 회식 세대차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 7년 차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 20대 초반 후배가 들어왔는데요. 후배가 종종 실수를 해도 저의 신입 시절이 생각나서 꾸짖기보다는 다독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됐나 봅니다. 며칠 전 회식을 위해 팀원들에게 금주에 행사가 있으니 7시까지 참석하라는 단체 문자를 보내야 해서 저는 후배에게 문자 보내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후배가
회사에서 술 먹고 일하는 사람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알고 보니 금주에 행사가 있다는 말에 금주를 술을 안 먹는 행사가 있다는 말로 착각을 한 거였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럼 너 금일은 뭔지 아니? 라고 물었는데요. 아주 당당하게 금요일이라고 답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후배를 붙잡고 금주, 금일, 이길, 이걸, 명일, 명월 단어를 하나하나 검색해가며 알려줬는데요.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신 부장님이 일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면서 후배에게 또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 후에 갑자기 후배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니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기를 죽여야 속이 시원하냐, 상처받은 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알고 보니 부장님께도 전화해서 따지셨더라고요. 결국 그 다음 날 후배 어머니가 직접 회사에 찾아와서 사표까지 내고 갔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선배입니다. 아니, 하은 씨, 자기 대학 다닐 때 술만 마셨니? 금주하면 술로밖에 생각이 안 돼. 이번 주일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 나도 자기랑 같은 MZ야. 3살 차이야, 우리. 나도 한자 많이 모르지만 이건 정말 자기가 무식한 거야. 자기 탓을 해야지. 엄마한테 고자질까지 해. 됐다. 자기가 이 회사 온 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야, 동그라미. 자, 다음. 후배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상희 언니, 시발점? 너 지금 나한테 욕했어? 엄마 또 불러? 와, 야, 진짜 좋은 우리말 놔두고 왜 자꾸 한자 었어? 금주의 행사 말고 이번 주 행사라고 하면 딱 알아듣잖아. 그리고 뭐 이길? 뭘 이겨 이기길? 그냥 다음 날이라고 하면 되잖아. 언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종대왕이 지금 지하에서 통곡하시는 거 X. 자, 박 변호사님.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한 건 아니지요. 그리고 이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알려주는 것도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그걸 알려주고 있고 약간만 정성이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거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사회생활을 할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했다는 게 본인이 잘못한 건 절대 아니고요. 아마 저는 어머니하고 이 신입 직원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연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교수님 어떤 분들이 또 채팅창에 이거 주작이네 막 이러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이 사연을 받아보고 와,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진짜 그분 연결해드리고 싶네, 진짜. 네, 그리고 요즘 정말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뭐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위로가 왜 심심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너무 이제 많은 케이스예요, 사실. 근데 저는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어떻게 20대 초반에 알겠어요. 모를 수는 있는데 그럴 때 이 선배가 가르쳐주면 그냥 배우는 자세로 초년생을 잘 지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또 기분 나빠하고 쪼르르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는 또 부장님한테 따지고 그래서 사표를 내고 이건 정말 사회생활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최소한 사표는 자기가 와서 내야죠. 그러니까요. 양 변호사님. 저도 역시 모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기 MZ세대들이 쓰는 말들 아마 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또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문제는 어머니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신입 20대 초반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사회 환경이 그렇다라는 것조차도 모를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그걸 받아주고 그걸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쫓아와서 사표를 대신 내주면요. 글쎄요, 저 어머니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평생 그렇게 데리고 살 건지, 자녀가 회사 바깥에 나와서 독립해서 살아갈 미래는 아무 걱정이 없으신 건지 어머님이 제일 걱정이에요, 저 상황에서. 그렇군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나도 내 후배들이랑 같이 일하다가 이런 경험 겪은 적 있다 없다? 없다. 저희는 없어야 합니다. 저희는 아나운서 팀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맞아, 입사는 못하죠. 네, 저희는 심지어 뭐 닷새, 엿새 다음에 뭔지 아세요? 갑자기 물어보면 어떡해. 이래 막 이런 것도 이래. 다 그래, 이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면 그랬어. 알아야 되기 왜 이렇게 때문에 빨리 얘기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이제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도 못 믿고 계세요. 이털 프로님께서 에이 이거 무슨 인터넷 썰이지 설마 이게 진짜라고요? 막 다 못 믿고 계시고요. 진짜 못 믿으시네요. 네, 그리고 나는 나님께서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에휴 하고 한숨도 쉬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굳어진 권력의 세계로부터 넘어와라. 시공간이 뒤엉킨 이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 4세대 MMORPG 더 스타라이트 지금 다운로드. 이건 비장의 카드. 20가지 멀티비타민은 기본. 간, 눈, 혈행 건강 혜택까지 완성된 한판. GNM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플러스. 한판 완판. KG에게는 보입니다. 더 큰 기회가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KG. 들코락스 자연스레 장리듬 바로 되돌리죠. 습관될까 걱정은 그만. 입속 장쓱 뱃속 변비엔 들코락스. 재밌냐? 내 프로필 수정을 봐. 내가 이렇게 돌아오는지도 몰랐지. 방금 보신 내용, 2023년 12월에 방송된 사건 반장의 한 장면입니다. 20대 남성이 지인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임신한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유산까지 시켰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광주 01년생 정모 씨 사건으로 크게 화제가 됐던 이 방송을 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청년이 있습니다. 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봅니다. 예, 3년 전 일로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20대 청년의 사연입니다. 자,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의 이제 피해자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20대 남성입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께서 5년 전에 사고가 나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24시간을 간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막대한 치료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이 피해자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진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 가정에 너무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린 나이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아는 형의 SNS에 고액 알바를 소개해주겠다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 형의 소개를 받아서 친구와 함께 고액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인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고액 알바 그 단어에 그 문구에 이제 꽂혀서 20대 청년 광주에서 인천까지 먼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자, 도착하자마자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체 폭행 무슨 얘기인지 이 피해자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고액 알바 소개로 해서 아들을 강주에서 인천까지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들어가니까 그 동영상 3개 보내드렸잖아요. 그 맞은 애가 뭐 피 흘리고 토할 정도로 맞아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겁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2주 동안 감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전화 뺏어서 통화하면서 그 이제 인증을 받아 이제 그 1억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핵달령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됐어요. 아, 전 또 뭡니까 저건 또. 일단 지금 피해자 제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의 그 얘기를 듣고 차를 얻어 타고 인천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내게 될 숙소에 들어가서 마주친 게 이 아까 가해자로 이미 소개됐던 정 씨 일당이었던 건데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본 게 저 모습이었던 겁니다. 한 남성이 나치 상태로 너무 맞아가지고 화장실 바닥에 피를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너 얘처럼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시킨 대로 다 해라라고 했고 선배 소개로 저기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주로 돌아가봤자 다 아는 사람들이야 라고 협박을 하면서 또 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기서 어떻게 도망칠 생각을 하겠어요. 도망도 못 갔고요. 그 와중에 이 피해자하고 또 그 피해자 친구 신분증까지 뺏어가면서 너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도망가면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피해자와 친구는 저 정 씨
피해자한테 일주일 동안 감금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엔 또 무슨 일이 있었답니까? 이 정 씨 일당이 피해자와 친구를 감금했던 이유가 바로 돈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갔던 친구는 미성년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피해는 없었지만 성인이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전세자금 대출부터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최신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해서 중고로 다시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까지 시켰다고 하는데요. 주로 비대면 대출을 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화는 가해자들이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얼굴 인식을 할 때만 피해자에게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를 하거나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바로 폭행이 시작됐고 결국 피해자 일주일 사이에 무려 1억 1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네, 피해자는 이 돈을 모두 정 씨 일당에게 갈취당했다,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액 알바 때문에 광주에서 인천까지 지금 와서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무려 1억 1천만 원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이 겨우 20대 초반이었던 청년.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박 변호사님. 예. 부모님한테 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 씨 일당 목적 달성하고 보내주긴 했습니다. 보내주면서 너 신분증 찍은 거 알지? 너 딴 생각하지 마라. 가만두겠다. 협박을 했고요. 좀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했고 그 이후에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독촉장, 이자를 갚아라는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그것 역시 나중에 4년 이후에 병원에 갔다가 퇴원했을 때 부모님이 그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런 게 1억 넘는 빚이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도 이 피해자는 아무 일도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핑계 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모른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던 아들이 이 부모님에게 어느 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아버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아들이 본 게 아니고 그 같이 갔다는 그 친구가 보고 이제 말을 해줬나 봐요. 정이 그런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구속되는 열정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구속됐다는 걸 알고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자기네를 어떻게 못하겠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해줬어요. 야,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허튼 생각하면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협박했다던 그 정모 그자가 구속됐다는 사건 반장 방송을 보고서야 안심하고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저 실은 하면서 다 털어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감금됐었던 그 피해자의 친구가 저희 방송을 본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방송의 기억이 나는데 예. 너무너무 정말 악질이었던 그런 가해자였잖아요. 지인을 때리고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본인의 여자친구도 폭행했던 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저희 방송을 보고 또 한 유튜버는 그 정 씨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영상까지 본 다음에 피해자한테 알려줬대요. 이 피해자는 사실 저 영상을 보면 이 피해자가 왜 이거를 신고하지 못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막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계속 맞다 보면 무기력해질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1년 이상을 독촉장이 날라오는데도 부모님께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기만 하다가 그 정 씨가 구속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서 이제 엉엉 울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부모님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같이 울 수밖에 없으셨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이런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일단 지금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 보니까 그 정실한 자 그리고 다른 가해자 일당들 다른 범죄로 좀 구속이 돼 있었고 다른 건으로 교도소에 가 있는 그런 자들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또 지금 이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 저지른 자들도 여러 명이고 또 병시 비슷한 피해자들도 여러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11월쯤에나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내년 넘어가서 사건이 나올 것 같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자입니다. 정모. 대출을 받았잖아요. 대출을 받는 바람에 이 대출 받은 것도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모님이 받던 의료 혜택, 차상위 계층이라 받던 의료 혜택도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 이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보이고
조언을 드리자면 그래도 지금 일부 비대면 대출이긴 하더라도 혹시 대출 과정이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근처 이제 법원 쪽에 소송 구조 같은 걸 신청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안 되면 이거 차라리 파산회생을 하는 편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이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청년이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출 자체는 뭐 사채업자나 이런 사람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탕감해 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방금 그 불러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저 모자이크를 걷어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십니다. 이거를 걷어내야지만이 더 많은 피해자라든지 또 어떻게 이런 행동을 반복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과연 이런 사람한테 인권이라는 그 미명아래 저를 보호해 준 게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사실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거 공개하는 만약에 게 필요하지 걷어내면요, 박 변호사님, 네. 저자가 저희 회사랑 저를 상대로 또 고소합니다. 옥중에서. 그러니까요. 저도 하겠죠. 예,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았다는 유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과거에도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따님이 그 사고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 이후 이 가해자의 행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4월 9일 저녁 7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70대 어머니를 뒤에서 따라오던 SUV 차가 친 사고였어요.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라 CCTV가 없었는데 다행히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서 7시 36분쯤에 119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약 4분 뒤에 구급차가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겼는데요. 어머니는 결국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끝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한적한 시골길에서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서 어머니가 숨진 건데 어머니를 친 차의 운전자 70대 남성으로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6%였어요. 게다가 어머니 집에서 불과 약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수십 년 동안 얼굴을 서로 보면서 살아온 옆집 이웃이었습니다. 자, 고인의 따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당연히 여행을 다녀오셨거든요. 저녁에 그때가 제 7시쯤 넘어서 지금 좀 오셨겠지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나 집 다 간다. 여기 어디쯤이다. 금방 간다. 이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전화하니까 아무리 제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막 항상 혼자 계시니까 전화 안 받으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제가 두 번인가 안 받아서 좀 있다가 오빠 전화 왔더라고요. 아, 엄마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네 친구들하고 당일치기 여행 다녀오시는 길에 아이고 나 집에 다 와간다 따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맞습니다. 저녁 7시 좀 넘었을 때 전화를 했는데 거의 다 왔다. 이제 도착한다. 자전거 타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화가 계속 안 됐다고 합니다. 금방 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큰 오빠가 연락이 했는데 사고가 났고요. 또 심정지가 오고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자, 유족이 이제 신고자이자 목격자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SUV 차량이 계속 서 있어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운전자가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고 나중에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요. 아마 119 대원들 입장에서는 이 목격자를 아마 사고를 낸 사람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입장에서는 SUV 차량 운전자를 가리키면 저 사람이 운전을 한 거고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가해 운전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더니 현장을 바로 이탈해 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격자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해 운전자가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목격자가 이제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을 하니까 그때 그냥 자기 차에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던 집인데 그리고 도주를 하는 줄 알고 119 대원들이 도망간다 쫓아라 뭐 이렇게까지 잡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냥 갔다가 그런데 또 차를 세우고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그럼 유족 측은 아니 이거 구급대원들에게 그 뭐 자기 인적 사항이나 신원 같은 거 알리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운전을 한 거니까 이거 도주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처음에 신고를 부탁을 했었고 어쨌든 갔다가 돌아왔고 또 구급대원들이 그 멈춰라는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로 해서 이 도주치사를 적용하진 않았고 그냥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을 해서 검찰에 넘겼고 영장을 경찰에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단계에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서 풀려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사망케 했는데 풀려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자기가 구치소에 있는 건 아닐 테니 유족에게 찾아와서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을까요? 네, 사실 바로 뭐 100m밖에 안 되는 옆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이제 장례식을 치고 나면 그 이 피해자의 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례식을 치렀으니까. 그거를 뻔히 저쪽 집에서 보면서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집으로 가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도대체 뭘 해줄 거 뭐 어떻게 내가 하면 좋겠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만 숙이고는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졌고 심지어 제보자께서 보시기에는 웃음까지 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남편도 오빠도 다 더 화가 나서 지금 웃는 거냐 뭐 이렇게 다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야 했고요. 뭐 엎드려 절받기로 이런 사과를 받았지만 그 후 지금까지도 아무 연락은 없다고 합니다. 자, 뭐 유족들은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건 유족들의 느낌 밥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는 무릎도 꿇었고 사과도 했다. 웃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자, 유족은 분통이 터지는데 이후 더 기함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창문 내리고 씩 무슨 얘기인지 얘기 들어보시죠. 엄마가 하셔 특파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러 가면 계속 그렇게 제 앞을 계속 다니시는 거 운전을 하면서 시원하게 저희 앞에서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창문을 열고 가다가도 제가 있는 곳은 좀 닫고 지나가는 게 사람으로서 이게 맞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창문이 다 내려진 상황에서 제가 뭐 하다가 탁 쳐다보면서 그 차가 지나가더라고 제가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 옆을 씩 쳐다보면서 무슨 가득하다고 쓱 지나가더라고요. 저 바람에서 저거 웃는다면서 내가 썩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 거는 장난 아니게 많죠. 바로 끝나고 신고를 했어요. 아니, 박 변호사님, 또 운전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사고를 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 텃밭 때문에 한 번씩 그 장소에 가긴 하는데 가다 보면 이 운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보자 있는 걸 알면서도 운전을 하면서 창문을 올리거나 하지 않고 씩 웃는 모습도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촬영한 게 2번이에요. 6월, 9월인데 이거 말고도 더 운전한 게 많았다고 하는데 가해자 측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 중에 어지러움이 있어서 운전을 하지 못하니까 대신 운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 그럼 택시 부르면 되잖아요. 택시 불러야죠, 사실은. 근데 유족이나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하는 게 우면 운전하는 게 말도 안 된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니 저는 이 유족들이 말씀하신 씩 웃었다. 이것도 저 사람은 뭐 평소에 그냥 모습 그대로였는데 유족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하지만 저 운전
저 짓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건 안 되고요. 유족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요, 나름의. 이 남성 이전에도 사망 사고를 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운전을 뭐라고요? 해서. 다시 한번. 과거에도 사망 사고를 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빼앗은 게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들 주장에서는 그래서 경찰에서도 검찰에 이제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는 정말 저 부분이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제목이 음주사망 사고라고 써 있는데 적용된 건 음주운전이 적용이 안 됐어요. 예? 보세요. 아까는 0.036의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걸로 확인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일반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이러면 구속도 안 되고 실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나서 지금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여서 도대체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무면허 운전은 국민신고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하게 검찰에도 얘기를 하고 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범죄가 첫 번째 그 단추가 너무 잘못 끼워져서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만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가지고 강하게 처벌해봤자 그거 1년 이하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딱히 제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실. 박 변호사님 진짜 네.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국가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지금 차 사고로 사람을 2명을 죽인 거잖아요. 네, 좀 이런 거는 좀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특히 아주 버젓이 무면허 운전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엄중하게 좀 처벌이나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병실에서 두 여성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상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옆에 있는 남성은 과자를 집어먹으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병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교수님, 오늘은 정말 은혜를 왼수로 갚았다는 남편에 대한 사방 가족의 정말 이 단장의 아픔이 느껴지는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제보자는 60대 여성이에요. 40년 전에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월세집 보증금은 내가 마련할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마련하지 못했고 친정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살림살이도 예단도 다 친정에서 해줬습니다. 처음에 남편의 그 시골집에 찾아갈 때 뭐 음식,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시부모님과 시누이한테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인사를 했는데도 얼굴만 이렇게 보더니 모른 척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어이없다는 식으로 쳐다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쳐다보는 게 인사야 라고 넘겼다고 합니다. 가져간 음식을 시댁 식구들이 맛있게 먹었대요. 그런데도 같이 먹자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시누이는 예단 금액을 듣더니 에게 꼴랑 그뿐이야 라고 면박까지 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대망의 결혼식이 왔습니다. 이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보자한테 이 종이 한 장을 탁 들이밀었다는데요. 뭔가 거기 무슨 돈과 관련된 뭐가 있었을까요?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시엄마가 딱 들어오더니 볼펜하고 메모지를 딱 꺼내고 저쪽으로 쭉 미는 거예요. 제가 안쪽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실반지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못 해줘서 미안해서 뭐 돈 주려고 그러나 진짜 거짓말을 그렇게 했더만 제 계좌번호하고 저거라고 이제 너도 생활비 보태야지 이러는 거예요. 완전 생각과는 전혀 반대. 네,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힌데 진짜 빌런이 또 따로 또 있습니다. 있어. 자, 진짜 빌런 누굴까요? 바로 남편이었는데요. 이 남편 말 그대로 남의 편만 들고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과자나 음식이 있으면 아예 손이 닿지 않는 이 천장 쪽에 있는 선반에다 그걸 숨겨두고 혼자서만 먹었다고 하고요. 아예 가끔 제보자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커피 한잔 하러 나가면 딸이 학원에 간 사이에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소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보자가 고열이 나고 너무 아파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병원 가봐 딱 이 한마디 하고 또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시어머니는 생활비 보내라고 계좌번호 적어서 결혼식 당일날 들이밀어. 그리고 남편은 진짜 어쩌면 좋습니까? 자, 이제 그러다가 정말 이혼까지 갈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남편 친한 친구들하고 부부 동반 여행을 갔습니다. 그럼 거기 숙박을 하는 상황인데 남편의 친구 한 명하고 같이 이제 부부 동반 술을 먹는 과정에서 그 남편 친구가 아마도 제보자한테 술 따라달라, 이쁘다 뭐 이런 좀 치근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장난을 치다가 이 제보자의 목덜미를 꼬집었다고 해요. 남편이 아마 바로 옆에 있는데 뭐 먹고 딴짓한다고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보자가 뭐 하는 짓이야 소리를 질렀죠, 당연히. 네. 지르니까 남편한테 이 사람이 지금 나 꼬집고 이렇게 장난친다라고 하니까 남편이 좀 과간입니다. 난 못 봤는데 진짜야? 아이 지금 분위기 딱 좋은데 다 깨네라고 곤란해했다 해요. 너무나 제보자 입장에서는 당황해서 또 황당해서 결국 이혼 얘기까지 오갔지만 남편이 나중에 친구하고 절규하면서 이 상황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에 정말 남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계속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간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한 2년 정도는 제보자분이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좀 간호하고 치료도 받았다는데 결국에는 이 간 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최종 결론을 병원으로 또 받았대요. 자, 그럼 누구의 간을 어떻게 이식을 할 것이냐? 가족 아니면 아무나 가족이 간을 이식할 수 없으니까 시형제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몸이 성치 않다라고 그렇게 간 이식 못 해준다고 그냥 저 딸한테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딸. 근데 그 딸이 이 한 명이 있는데 좀 늦둥이였고 30대인데 미혼이고 몸이 좀 원래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차마 딸에게 아버지한테 간 줘란 말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이 제보자 엄마, 세상에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 몸에다 이렇게 메스를 들이대면서 아빠한테 간 좀 이식,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결국 딸은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큰 결심을 하십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믿지만은 그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미운정인지 애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결심을 그냥 사람 하나 살리자고 생각하고 내가 주겠다 하고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주니까 감동을 받았대. 자, 지금부터 이제 듣게 될 얘기들이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네, 식구들도 다 망설이고 모르는 척할 때 간을 준 사람 결국 제보자인 아내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간 공여자였던 아내가 먼저 퇴원을 하고 남편도 뭐 거의 회복이 된 상태로 퇴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여자인 제보자가 간병을 하기에는 당연히 버거웠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우이에게 남편 이제 5일 간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신우이가 또 빈손으로 왔냐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 제보자한테? 네, 제보자한테 또 빈손으로 왔냐면서 핀잔을 주더니 환자보다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 80만 원 이거 돈이 너무 적다라면서 불평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보자와 신우이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 신우이가 아직 회복도 덜 된 제보자의 팔을 잡아 끌면서 병실 밖으로 막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남의 편 옆에서 그 장면을 빤히 다 지켜보면서 무가당 과자를 하나씩 집어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우리가 시쳇말로 팝콘 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 싸우는 거 막 팝콘 먹으면서 본다고. 아니, 지금 그 상황이 고스란히 벌어졌어, 지금. 싸움이 났고 이 신우이가 나 병간호 안 한다. 오빠 잘 있어. 나갔어요. 나가면 뭔가 조치를 취하던가 해야 되는데 과자를 으그적 막 먹으면서 그래 잘 가 이렇게 그냥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말도 안 돼서 제보자 입장에서는 왜 내 편을 좀 들어주든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공유도 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도 아픈데 뭐 내가 그거 뭐 끼어들기도 뭐하고 좀 둘이 좀 잘해봐라 라고 제보자 탓을 했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퇴원하고도 병원의 지시에 따라서 꼬박꼬박 영양식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 얼굴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결국은 제보자는 집을 나가고요. 딸하고 같이 이제 살았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이 별일 아닌 것 가지고 나버리고 가냐고 이러면서
네가 다 이상하다라고 적반하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자기 세상에 간을 준 아내면 머리에 이고 사는 게 아니 그리고 자기 여동생하고 아내가 간을 떼어준 아내가 싸우면 너 새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 이만큼의 양심이 있으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 지인분이 가족에 간 이식한 사람이 있었고 제가 가까운 친구라서 네. 그 과정을 굉장히 지켜봤거든요. 일단 간 이식을 해주는 것 자체가 맞는 사람 찾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 환자 본인이 환자라서 못 말렸다고 했죠. 간 떼어준 사람도 환자예요. 그러니까. 생살을 째고 멀쩡한 살을 째고 간을 떼어줬고 그리고 우리가 피로하다 그러면 간부터 쳤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사람의 회복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그걸 떼어줬으니 공유한 사람도 지금 피로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어요. 아, 저는 글쎄요. 이걸 뭐 법적으로 이혼 사유도 아니다를 떠나서 이거 법정에 들고 가잖아요. 판사도 이거 법을 따지기 전에 당신 너무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수님 이거 무조건 이혼. 저는 지금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1순위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거냐가 아니라 이 여성, 이 제보자의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화가 나고 뭐 서운하고 도망가는 거 당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으시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최상위의 헌신을 하신 분이고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남편의 이기심과 방관자 이거 정말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아 진짜 충격적입니다. 자 별별 상담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네, 이곳은 식당입니다. 갑자기 직원이 쓰러지자 고객이 옆에 앉아서 상태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걱정하던 그때 갑자기 직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야? 주전자에 담긴 뜨거운 물을 고객에게 확 뭐야? 뿌려버립니다.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모두가 깜짝 놀란 와중에 직원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저렇게 태연하게 벗어 던지더니 고객 일행의 카메라를 향해서 조롱을 하듯이 V포즈까지 짓습니다.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사고로 가까이 있던 고객이 가슴과 양팔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피해 고객들이 문제 직원의 서비스 태도가 안 좋다고 항의를 했었다고 해요. 거기에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직원이 받은 처벌이 행정구류 10일, 그러니까 10일만 구금되고 벌금 4만 원, 이게 다였던 거예요. 결국 고객은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여기는 바르셀로나의 한 광장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세 사람이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어딘가에서 나타난 남성이 천천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사람 쪽에 작각 바짝 붙어요. 근데 뭐 딴 사람이 잘못 봤나 하면서 옆으로 가는데 뭔가 걸음걸이가 어색하죠. 자, 자세히 보세요. 발로 바닥에 있던 가방을 질질질 옆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 발로 밑장을 빼고 있어요. 예, 자 도둑이 모르는 척 눈치를 보더니 자기 가방에 저 가방을 셉싸게 쏙 넣고서 왔던 길로 태연하게 사라집니다. 가방이 없어진 줄도 모르는 남성 열심히 수다 떨기에 바쁩니다. 저기 바르셀로나 소매치기로 원래 악명이 높은 곳인데 이제는 도둑의 발까지 주의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골치 아프네요 진짜. 박 변호사님. 이야우. 놀랍네요. 바로 확 그냥 다음 이어갑니다. 자,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서 단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웬 물이 확 거실을 덮칩니다. 가구들이 쓸려 나가고 가족들도 같이 휩쓸려 가는데요. 여기 워터파크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가족들이 대피를 안 하고 물이 쏟아져 온 것을 보면서 자세히 보시면 웃고 있어요. 홍수가 난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던 대형 수조가 펑 터지면서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집에 엄청 큰 수조가 있어서 가구들이고 뭐고 다 물에 잠겨버린 걸 보면 근데 이거 치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키우던 잉어들이 무사한 걸 다행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주인이 기둥을 잡자마자 고양이가 폴짝 순식간에 높이 타고 오릅니다. 천천히 회전하는 주인에 맞춰서 고양이도 같이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데요. 뭘 알고서 저러는 건가 싶은데
어찌됐든 주인을 따라서 같이 폴댄스를 추는 진짜 고양이입니다. 뭐야? 심지어 좀 경쟁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주인이 손을 올리면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주인이 손을 올리면 저렇게 막 더 높이 올라간대요. 어쩔 수 없이 그 아래를 잡고 저희는 거기에 매달려서 빙글빙글 돌고 둘이 같이 몸을 저렇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돌아? 네, 이제는 재미가 들린 건지 주인이 없어도 혼자 매달려서 폴댄스를 추기도 하는데요. 주인과 꼭 닮은 고양이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네요. 예,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